최근 반도체의 쏠림, 여기에 대한 경계 속에서 뭐 애플, 메타발 관련한 이슈가 쓰나미를 만들었죠. 그 이슈가 또 시장을 휩쓸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조금은 진정이 된 것 같기는 한데요. 과연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현황을 짚어보고 이분의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쓰나미가 한 차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되게 이제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고, 음, 이제 보통 이제 반응들 보면, 네. 이런 정도면 아주 우리가 생각한 금융위기 때 정도나 나올 만한 맞아요.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유튜브 출연했지만, 네. 사실 그분들이 썸네일을 잘못 달아주시면서, 사실 저는 말을 바꾼 적이 없는데 자꾸 말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항상 끝까지 보자고 하셨잖아요. 저는 중간의 변동은 저도 잘 모르는데 저 위를 보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오늘은 뭘 해봐야 되는 거냐면,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조정이 왔는데 음,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위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가정이 혹시 깨진 거 아닐까? 혹시 제가 잘못 봤기 때문에 뭔가 변한 거 아닐까? 이걸 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최근에 왜 이렇게 시장이 격하게 조정을 받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누가 보더라도 최근에 특정 그 산업과 관련된 레버리지가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제 보니까 전체 거래 대금이 레버리지하고 그 산업만 83%래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한국 시장이야, 코스피 시장의 83% 거래가 그들 종목만 가지고 일어났다라면 이게 과연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아쉬움은 되게 많죠. 어쨌든 이런 제도적인 아쉬움이 있는데,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이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 이렇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가격을 감당 가능할까? 그 의미 안에는 혹시 투자를 줄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래서 공급 과잉 아니야? 최근에 메타가 뭔가 남는 자원을 나름대로 그걸 이제 임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공급 과잉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일 무서운 건 공급 과잉이에요. 공급 과잉은 진짜 무서운 거고, 그 다음에 투자를 줄인다는 것도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큰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게 가능한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야, 지금 99년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또는 야, 2차 전지 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일단 이것부터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999년 닷컴 버블 네. 또는 2차 전지 때는 수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는 일부 기업은 수익이 있긴 했지만 밸류가 너무 비쌌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2차 전지 때는 가정 자체가 사실은 무리한 가정이었었어요. 몇 년치를 예. 땡겨왔죠? 몇 년치가 아니라 아예 없는 가정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가정이었냐면 앞으로 몇 년 뒤면 전 세계 모든 자동차는 다 전기차를 바뀔 거예요. 그쵸. 전부 다 100%. 그러니까 일단 그 가정. 가정을 매출로 했었고 거기에 한국계 거의 다 할 거다라는 가정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냥 자체가 원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버블이었었던 거죠. 그다음에 99년 닷컴 버블은 이름도 버블입니다. 말 그대로 실적이나 버블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나요? 엔비디아보다도 더 많은 실적이 나오죠. 자, 지금 우리의 우려는 뭐냐면 실적은 지금까지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버블도 아니야. 그런데 어떤 걱정이죠? 혹시 이게 정점이 아닐까? 그래, 뭐 좋아, 알겠고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혹시 이 실적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이 시장의 가장 큰 우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결이 다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조정이 오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합리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자금의 현실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자료를 보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오늘 자료 진짜 많이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게 현재 AI와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
또는 AI 관련 기업들은 사업 구조 자체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독점적 구조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다 차지하고 난 뒤에 단들이 없으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돈을 얼마든지 물려도 되고 그게 이 사람들의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999년 닷컴 버블 이후에 플랫폼 싸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플랫폼 싸움에서 원래 제일 점유율이 높았던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후라는 곳이었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엠파스였나 뭐 제가 정확하게 기름이 안 나는데 엠파스 그 이름은 기억. 이것도 되게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치킨 게임을 통해서 결국은 살아남은 건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 구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거의 전 세계로 독점하고 싶어 하고 있어서 우리는 구글만 그동안 했었던, 그래서 말 그대로 뭘 찾는 거 이름 자체가 구글링이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시죠. 밑에 나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또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변화했었을 때입니다. 네. 이때 스마트폰과 관련된 플랫폼이 있었었고 여기 노란색에서 보시는 것처럼 1등은 신비안이었었습니다. 신비안이 어디 거지? 노키아라는 기업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이 치킨 게임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안드로이드, 애플 두 개만 살아남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자동차 기업과는 다릅니다. 네. 자동차 기업 전 세계 다 있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렇게 있고. 근데 이 AI라든가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나만 살아남아야 됩니다. 나만 또는 그 많아야 두세 개 정도. 그로 인해서 뭘 하는 거죠? 사실은 세상의 모든 걸 독점을 해서 독점한 뒤에는 가격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독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게 치킨 게임이라는 겁니다. 즉 생존 경쟁인 거고 그 생존 경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익성보다는 내가 먼저 점유율을 먼저 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쿠팡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그렇지. 쿠팡이 몇 년간 상장되고 나서도 실적이 나온 적이 없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혼자 거의 독점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로 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 얘기일까요?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얘기합니다. 1등 못하면 끝이야. 적자 단위에도 치킨 게임에 뛰어든 까닭 여기 나오죠. 당장 손해를 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가격을 낮춰서 자사 생태계에 묶어두면 향후 독점적주의에서 막대한 장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기업들의 가치는 지금 돈을 벌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살아남아서 내가 독점적 지위가 되는 게 중요한 거고 독점적 지위가 되면 앞으로 20년, 30년간은 모든 수익이 다 여기로 오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도 야 이거 얘기할 때 이 기업들이 지금 수익 안 나는데 계속 투자하는 게 맞아라는 게 사실은 이게 직접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적자냐 아니냐 중요하겠지만 실제 이 기업들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젯밤 12시 기준입니다. 어젯밤 12시 기준으로 현재 나와 있는 AI의 성적표입니다. 인텔리전스 1등이 누구죠? 클로드네요. 네. 2등이 누굽니까? 오픈AI. GPT입니다. 3등이 누구냐면 GL의 모점이라고 최근에 나온 중국의 쯔프 AI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녀석이 누구죠? 요 노란색 선입니다. 네. 뮤즈 스파크 이게 누굽니까? 메타. 메타입니다. 자, 메타의 성적표는 좋습니까? 아닙니까? 중하위권이죠. 중하위권이죠. 그럼 여러분들 메타도 아니면 제미나이도 우리가 아는 GPT도 생존 경쟁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치킨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적이 하위권입니다.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이 성적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부터 투자를 줄인다라는 건 이 경쟁에서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나 이제 이 사업 안 할래. 우리를 얘기하면 사업 접고 회사 없앨래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회사의 존속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보다 투자를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야, 얼마 전까지 제가 보기에도 이 시장이 지난주에 되게 격했던 거는 사실 메타발이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야 그동안 저 정도 많이 올랐고 우리가 생각하는 레버리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10에서 한 20% 조정은 일상적으로 뭐 상승장에서 올 수 있는 거야라고 나름대로는 힘드셨지만 버틸 수는 힘이 있었습니다. 뭐 그 정도야 언제든지 오는 거 아니겠어. 근데 그 뒤부터 벌어진 하락은 생각을 달리하게 만든 거죠.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했을 거야. 메타 보니까 남아도인데 이렇게 되면 공급 과잉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지금 올라온 이 실적은 고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시장의 가장 큰 우려였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메타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말을 보세요. 어제 완전히 바꿨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메타가 어제 나온 겁니다. 어제 캐나다에 14조 원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 네. 남아돈다면서요. 근데 33번째.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오늘 얘기한 거죠. 네. 오늘 얘기한 거죠. 메타가 2027년 컴퓨터 용량을 14기가로 확대하겠다. 올해 얼마죠? 7기가와트였어요. 2배. 예. 공식 발표한 겁니다. 올해보다 2배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방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메타가 기자회견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도 컴퓨팅 파워가 지금 되게 부족하대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논란이 나온 게 뭐냐면 제의가 들어왔나 봐요. 너희들 임대해 주면 안 되겠니? 근데 그 가격이 너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쓰는 것보다. 예, 내가 쓰는 것보다 조금 나은 게 아니라 어. 어마어마하게 높게 가격이 들어왔대요. 네. 네 거 이거 임대해 주면 이만큼 줄게. 그게 왜 들어온 거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가지고 있는 애한테 너 차라리 열인데 그거 차라리 나한테 임대해 주면 내가 가격을 몇 배 쳐줄게 지금 이렇게 웃돈을 얘기를 한 줘서라도. 거예요.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여전히 컴퓨팅 파워를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하위인 애한테 너 이거 어차피 이성적표 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아이리스 칩을 생산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요 칩을 한국 기업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기사가 로이터발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공급 과잉 우려를 했던 메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식 발표는 우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더 짓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올해보다는 내년에 2배로 늘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었던 메타발 얘기는 아닌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고 네. 메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우려가 과연 온당했던 건가? 일단은 고민이 일단은 여기서부터 팩트 체크를 하자고요. 뭐 나중에 전망이 좋아질 거냐 나쁠 거냐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이거는 아니었네라는 게 첫 번째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거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오픈 AI. 보여드릴게요. 오픈 AI에서도 얘기합니다. 네. 오픈 AI에서 이게 거의 6월에 얘기를 한 거니까 가장 최신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AI 수요가 너무 많대요. 수직으로 증가한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토큰 공급이 부족해야 돼요. 토큰이 부족. 이유는 하나입니다. 메모리가 부족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이 AI 관련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내게 더 성능이 좋아야 되죠. 내게 더 빠르고 내게 더 거짓말이 없고 내게 더 뭔가 더 좋은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 사람들이 그걸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성능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메모리를 더 투자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많은 학계에 계신 분들이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생존 경쟁을 위해서 더 많은 메모리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모리 기업들한테 내가 더 비싸게 줄 테니까 나한테 줄래? 많이 줘, 나한테 빨리 이래. 줘. 이래서 가격이 오른 건데 네.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럼 우리가 공급 과잉 우려가 있으려면 그러면 그 비용을 비싸게 부른 기업들은 메모리를 온전히 100%다 받고 있느냐죠.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00% 받고 있다라면 나중에 좀 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자리 한번 보실게요. 지금 어느 정도 받고 있나 보이세요? 네. 현재 주요 고객들은 필요한 물량의 절반만 공급받고 있어요. 그렇게 가격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여전히 절반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저럴 방방 뛰는 게 맞는 게 이 기업들도 절반밖에 못 주고 있으니 자기한테는 우리 표현으로 국물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중국 거라도 써야 돼. 이게 단순한 가격이 아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없어서 벌어진 현상이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한번 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 생각이 다 틀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급이 남아돌면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용인에 있는 팹도 공산을 중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시설이 남을 텐데 그걸 왜 하지?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도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우리나라도 메가 프로젝트가 있죠. 네.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남아돈다며 네. 분명히 앞으로도 많이 남아돌 거라면 그러면 최소한 오늘 뭐 삼성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추가적인 어떤 증설 발표를 하면 안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중성 상식적으로? 발표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맞습니다. 하락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하는 게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얘기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올해는
추가 컴퓨팅 구매, 반도체 구매는 사실상 구하기도 어렵고 내년에도 어렵고 이걸 더 사고 싶다면 행운을 비는데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나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빠진다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물론 중간중간에 오픈 AI가 이제 어제 나왔던 소식에는 효율화를 한다. 메모리를 조금 덜 쓰는 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어제 분명 마크 저 샘 올트만 네. 얘기했거든요. 반도체 가격 부담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효율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절반밖에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성능 개선되면서 메모리 이제 더 필요해지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화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있는 가장 최신의 기본적인 생각은 네. 올해는 구할 수도 없고 내년에도 구할 수도 없고죠. 그리고 현재 있는 기업들은 가격을 그렇게 올려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증설한다고 해도 그게 몇 년 뒤예요?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그냥 냉정하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처럼 사실 작년 대비해서 계속 그런 거 QOQ로도 있어요. 예.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 각도가 좀 완만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꺾이지는 네.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너무 말씀 잘 주신 게, 야 그러면 이 가격이 좀 누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증가율은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증가율이 꺾이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최근에 조정의 성격에는 그것도 일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너무나도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서.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면 네. 야,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요게 여러분들 보시면 레비뉴 그로스죠. 레비뉴 그로스가 쭉 증가하다가 꺾이는 거 보이세요? 꺾였습니다. 꺾여요. 그죠? 이 기간 동안 꺾였는데 이 기간 동안 꺾였을 때가 딱 요때예요. 주가가 좀 밀리네요. 네. 한 20-30% 조정 받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거 뭐죠? 증가율이 꺾였지만 이득은 계속 늘었죠. 맞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주가는 또 치고 올라가네요. 아, 그렇네. 자, 증가율이 꺾인다? 인정. 충분히 인정. 가능성이 있어요. 증가율에 이번에 기저효과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시장은 언제든지 쉬어갔네. 근데 중요한 건 증가율이 꺾이면 그게 주가 고점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점이 아니었던 거고 결국 그 뒤로 어쨌든 간에 이익은 증가했느냐죠. 그죠? 증가율이 떨어진 거지 이익 자체가 계속 증가했으면 결국 이런 조정을 딛고 올랐다라는 게 더 팩트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이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정말 정점일까 아닐까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증가율이 꺾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30%니까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네요. 그럼 그 뒤부터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건가?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결국 이익이 증가하고 나면 결국 EPS잖아요.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네. 이익이 늘어나면 밸류에이션은 계속 싸지겠죠. 그쵸.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럼 우리의 고민은 여러분들의 고민은 네. 저의 고민은 앞으로도 이 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까? 증가율이 아니라 이건 뭐 일시적으로 꺾일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 측면에서 놓고 보니까 결국엔 놓고 보니까 증가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뒤에 있을 이익 증가가 더 중요했구나라는 걸 사실로 알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게 미국에 있는 어제 또 관련 기업인데 이게 지히보노바란 기업이에요. 네. 가스 터빈을 만들고 변압기를 만들고 얘네 신고가예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ETF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ETF 때문에. 이게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그 근데 관련 진짜. ETF들이 엄청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들어오는 돈이 제한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것밖에 살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거 다 팔고 이거로만 가요. 자산 배분이 아예 안 돼요. 그러면 객관적인 게 그거예요. 해외도 같이 빠졌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반도체 그런 이슈로 네. 떨어지는 거는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는데 떨어질 때 다른 쪽도 너무 다른 같이 쪽도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제일 안타까움이 뭐냐면 네. 반도체는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저 녀석들은 그동안 시세라도 좋았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라도 올 수 있지. 나머지 기업들은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락하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결국 지금 일부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아쉬움이에요. 그러면 우린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글로벌에 있는 기업들도 똑같이 빠졌을까? 그런 기업들도 있겠죠. 산업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우리는 나중을 위해서 아닌 것들은 발라내고 있어야 돼요. 네. 결국은 둘 중에 하나겠죠. 미국에 있는 기업이 우리를 따라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기업과 같이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보다 우리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현재는 이성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해 보면 어느 쪽이 방해할 거에 대한 고민인 거죠. 물론 미국계 내려올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의 더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좀 보실래요? 뭘 보실 거냐면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최근에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팔았던 과 외국인 지분율이에요. 네. 자, 일단 미국에서는 최근에 반도체 조정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리밸런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밸런싱. 쉽게 얘기하면 너무 비중이 높아졌고 극단적으로 쏠려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일부 덜어내라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요때 보시면 여러분들 이번 시장이 되게 수급적으로 우리한테 되게 불리했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6월이니까 반기 말이에요. 네. 동시에 분기 말이에요. 그다음에 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리밸런싱이 한꺼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었었어요. 그래서 각국별로 높아진 이게 반도체가 나빠서 오른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오른 거에 대해선 아무리 그래도 과도하다.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높아졌어. 이렇게 하면 이건 자산 배분이 아니야라고 해서 그 원칙적으로 다 쳐낸 거예요. 그렇죠. 쳐내고. 야, 반도체는 원래 15%면 15%면 하기로 했으니까 이 이상 되는 거 다 비워라고 해서 쭉 비웠었던 거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내려간 거예요. 네.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었었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하이닉스 ADR 상장을 위해서 몰린 청약 대금이 260조 원이에요. 이게 다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를 팔아서 만든 자금이에요. 이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 있는 반도체도 미국에도 인텔, 마이크론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우리나라 기업도 대부분 팔아서 만든 자금이었었어요. 웃긴 게 뭐냐면 팔아서 나가는 자금이 아니라 팔아서 그거 살려고 만든 자금이에요.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리밸런싱과 이게 맞닥뜨려진 거죠. 그러네요. 그런 아쉬움도 있었다. 그리고 리밸런싱이 정리되고 나니까 다시 이 외국인 비중 올라오는 게 보이세요? 고개를 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샀나요? 팔았나요? 샀습니다. 예, 샀습니다. 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쵸? 밤에 딱 미장에서도 이제 쏠림이 이 정도면 완화됐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서야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네. 게 실제 하락의 원인이 이런 리밸런싱이라든가 이런 원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된 이유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판단을 그르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든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돼요. 물론 제 말씀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틀리는 경우도 많을 거고 저도 실수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제 얘기만 참고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주장인 것뿐인 거지 단순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객관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시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뭐 저만의 얘기일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네. 보시죠. 공식적으로 해서 제가 기사를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시간이 조금 없더라도 저한테 몇 분만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자, 여기 보실래요? 자, 6월, 다음, 7월 9일자 기사입니다. 그죠? 네. 반도체 조정은 모멘텀 투자 청산, 매수 기회 될 수도. 이게 현재 얘들에게 하는 거고 결국 이 관련 애들이 뭐죠? 포지션을 좀 조정했다 정도예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 이상 되면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제가 외국계 보고서도 몇 개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국내하고 너무 온도 차이가 틀려요. 국내는 다들 안 된다 이런 식인 건데 해외에서는 이번 리밸런싱이었고 저 ADR 상장하려고 그 주식들이 다 팔아서 이걸 한 거였고 260조면 작은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엄청 돈이잖아요. 크죠. 네. 그걸 반도 시장에 쏟아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조정보다도 폭이 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는 여기가 끝이다라고 보는 거 또는 이제 증가율도 끝이다라고 해서 앞으로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의견에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전체로 놓고 보면 하이닉스를 재보죠. 엔비디아를 보셨잖아요. 그 뒤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 결국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면 네. 결국은 조정은 이후에 결국은 더 그 위로 올라서 팔 기회를 계속 줬다라는 게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아까 엔비디아 주가도 보셨죠? 야, 만약에 미국에서 투자를 줄이면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죽어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보는 건 아니네요. 이건 새롭게 보는 건데 미국에서 AI 투자를 줄인다라는 거는요. AI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반도체를 줄인다라는 협소한 얘기가 아니라 네.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 AI 팩토리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AI를 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에서 일단 먼저 에너지를 사고 그러니까 땅 사가지고 전력을 사고 두 번째는 GPU, NPU
그다음에 메모리를 사고 네. 이걸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하는 게 토큰 공장 AI 팩토리인데 이걸 다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에너지도 다 죽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GPU도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에너지 기업 보셨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엔비디아도 최근에 쉬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죠. 같은 폭으로 줄어야 된다고요. 아니 더 줄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은 줄지 않는데 우리만 그것만 안 된다? 아 그렇구나. 미국 기업은 최근에 이제는 줄일 건데 그냥 메모리만 안 사는구나. 아니라고요.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이런 건데 과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소중한 자료긴 한데 어떤 그림일까요? 이 그림인 게 뭐냐면 네.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소중한 자료 보겠습니다. 아니 뭐 소중까지는 아니고요. 대표님이 최애하는 이걸 자료 봐보세요. 중. 네. 99년 닷컴 버블 얘기를 하셔서 네. 99년 닷컴 버블 때 그때 여러분들 인터넷 버블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으로 깔렸어요. 맞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처음으로 깔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정이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PC를 처음으로 가정마다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좋았었는데 이게 그 그림이에요. 이게 판매량이에요. 우리가 아는 영장 성장률 어때요? PC 엄청 판매량이. 샀죠. 네. 근데 집집마다 다 샀으니 그 다음에는 살까요, 안 살까요? 언서죠. 안 샀죠.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뚝 어떻게 했나? 떨어졌어요.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안 팔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없어진 옛날에 세진 컴퓨터 기억나시나요? 74% 세일을 해요. 이걸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공급과잉이요. 공급과잉. 사실 2000년대 닷컴 버블에는 실적이 안 나온 과열 랠리도 있었지만 네. 사실 트리거는 이거였었어요. 너무 아무것도 많이. 안 팔려. 아무것도 안 팔리고 재고만 쌓여. 근데 우리하고 비교해 볼게요. 아무것도 안 팔려요? 여전히 팔리고 다 줘도 있고. 절반도 못 사고 있고 그 사람들은 구할 수 없대요. 네. 이게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PC랑 지금 메모리는 다른 게 PC는 절대 없어서 못 사지 않았. 없어서 못 사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5대 그룹에 삼보 컴퓨터가 들어갔으니까 대단할 때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공급이 부족하진 않았어요. 네, 내가 네. 살 수 있으면 다 살 수 있었어요. 비싸서 그렇지. 예, 비싸서 그렇지. 그런데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절반도 못 사요. 절반도 못 사요. 이걸 같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네. 비교를 하려면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도 그냥 주장이 하나인 거지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제 주장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잘못 보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만 얘기를 드릴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죠? 매크로 관련한 내용도 당연하죠. 짚어주실 부분이 예.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요거 한번 꼭 보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걸 한번 보셨으면 요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어제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나온 자료냐면 내년에 그죠? 하이퍼스케일러 투자가 1조 달러로 넘을 거래요. 네. 자, 여기 메타도 있는 거 보이세요? 메타도 더 늘릴 거래요. 실제 올해 여기서 이렇게 늘린다라고 오늘 공식 발표했었고 그대로 반영이 됐네요. 기업들이 얘기를 들은 거 보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하는 게 뭐죠? 지금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서 투자를 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지금 투자를 줄일 거라는 전망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부담이 된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그쵸. 줄인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줄이지 않으면 더 올려서 받으면 수익이 더 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참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거 하나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것도 어젯밤 자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파란색 선이 미국제 10년물이고 네. 빨간색 선이 유가예요. 네. 자, 요때가 미국에 전쟁이 났었을 때 올 3월에 전쟁 나기 전에 물가도 안정되고 유가도 안정된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전쟁 나고 나서 빨간색 선 유가가 112불까지 오르니까 미 국채 금리가 엄청 오르죠. 맞습니다. 엄청 오르죠. 그렇죠? 그리고 엄청 오른 상황에서 최근에 유가는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죠. 네. 좀 티격태격해도 70불 초반이니까 내려왔죠. 그런데 이게 안 내려오고 있죠. 국채 수익률이. 왜냐하면 이에 따른 여파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이게 결정을 해요. 이게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즉 앞으로 5년을 내다봤었을 때 이 높아진 유가가 앞으로 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거란 우려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최근에 잡히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잡히고 있네요. 그렇죠? 좀 이걸 누구 내려오고 때문에 있네요. 잡힌 거죠? 유가가 내린 것도 있지만 케빈 워시가 르릉거리면서 나는 매파야라고 한 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국제 유가는 만약에 지속적으로 오르지만 않으면 이 가격이거나 이 가격 이하로만 유지가 되면 처음에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 물가를 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가 오른 게 경기를 부러뜨려요. 그렇죠. 비싸서 사람들이 안 네.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로 가면 미국 경기 지표가 조금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들으신 거냐? 이 파란색의 국채 금리가 네. 시간을 두고 내려와요. 그러면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또 채권을 발행하기 되게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죠. 금리가 내려. 미국의 관련 기업들이 남의 돈을 빌리기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유의미한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느냐. 당연히 지금은 여러분들의 상처가 너무 크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저희들 얘기에 동의하기보다는 무슨 소리야. 나는 경계의 시각인가 하고 시장이 안 될 거라고 믿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분들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 바뀐 인식은요. 잘 안 바뀌어요. 결국 나중에 뭔가 증명이 되고 그 증명은 첫 번째는 미국의 아까 얘기했던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발표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고 생존 경쟁에서 늘리겠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겠죠. 그럼 최소한 더는 안 빠지죠. 더 늘린다고 했고 반도체 더 산다고 했고 수익 늘어날 건데 더 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대신에 쭉 위로 당기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가미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앞으로는 좀 장애물일 거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애물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미 여러분들은 한번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나니까 불편함을 겪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오면 그 불편함이 사라지겠느냐는 얘기죠. 그 우려는 계속해서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 100에서 120 된다고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게 0에서 100이 그럼요. 됐는데 그럼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속도가 좀 줄잖아 하면서 출렁출렁일 때마다 이 이슈는 계속 그렇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에 비해서는 정상 속도로 갈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네. 그게 우리한테도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올 상반기가 너무 우리한테도 힘들기도 했지만 되게 좀 너무 거칠었죠. 그렇게 오르는 것도 맞아요. 좋은 게 아니니까. 너무 그렇죠? 급하게 올랐고 맞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컸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네. 시장을 점개보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되고 안 된 거에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금 우려하는 게 정확하게 우려를 하는 게 맞았던가 그쵸. 그리고 우려에 대한 근거는 정확했었던가 물론 이러면서도 제가 못 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계론을 주장하신 분들의 주장도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틀릴 때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장을 한 발짝 물러서서 혹시 내가 놓치는 건 없나? 잘못 생각하는 건 없나? 시장에 대해서 뭔가 다시 바라봐야 될 게 없나? 그렇게 한번 판단해 주시면 네.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끝을 향해서 보면서 우리는 이 중간중간에 장애물들 그리고 이 하락을 잘 견뎌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는 정말 이게 맞는 상황인 건지 점검할 이게 필요가 있다. 제가 여러 차례도 말씀드렸지만 이 변동성은 여러분들도 저도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들었죠. 그리고 이 정도 변동성이면은요 나중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올라가도 이미 투자자분들 머릿속에서는 하락장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적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반응들 보시면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왜 이 정도 반응이지? 상승장에서 이 정도는 항상 오는 건데 그 반응은 뭐냐면 하루하루 보면 극심한 변동성 말도 못하죠. 네. 이게 하루하루 이 변동성이 금융위기 때 나온 변동성이에요. 그럼. 자, 금융위기 때 얼마나 공포였을까요? 하루하루 그 공포를 상승장에서 매일매일 겪고 있다? 어떤 분이 이걸 상승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동에서는 제가 대응을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건데 막상 보고 있으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불안하니까 어떤 판단을 할까요? 자꾸 줄이려고 하고 줄이고 차라리 안 하면 되는데 다시 또 오르면 또 살려고 하시고 네. 그리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83% 거래고 그중에 절반이 레버리지예요. 네. 분명히 저는 레버리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만 하십니다. 네. 레버리지를 하니까 그 변동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아쉬움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간에 시장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뭐 저 얘기보다는 저 얘기는 뭐 단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우리가 혹시 뭘 놓치는 건 없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조금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예.
이선엽 대표님의 정말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안심을 하시라라고 해서 저희가 하나씩 점검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구심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네. 드린 거니까 다양한 시각들을 지금 시점에는 하나씩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님은 다음 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강세장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조정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그 중간에 야,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조정이 올 겁니다라고 예상을 하는 순간 스텝이 계속 꼬이게 돼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주식시장에서 돌파할 수 있는 이기는 투자사령부 이선엽. 시장이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진정성 있는 강의, 3프로는 차원이 다른 주식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 클래스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